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 나이가 30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했네요. 저도 어릴 때는 20대 중반쯤 되면 시집을 가겠거니 했는데 세상 일은 정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작년 봄에 저도 5월에 신부가 될 뻔했다가 파혼을 하게 된 사연 때문입니다. 제 예비 신랑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남자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우리는 서로 공감대도 좋아서 잘 맞았고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 일이 사실 회사만 달랐을 뿐이지 비슷한 업무에 부서도 비슷했던지라 어떤 식으로 대충 회사가 흘러가는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주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모르고 지냈나 싶을 정도로 첫 만남 이후로 정말 매일같이 남자친구와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사귀었을까요?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점점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큰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연애는 굳이 오래 해서 좋을 거 없다고, 너희 큰오빠가 이제 결혼했으니 너도 더 혼기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저는 이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였고 예비 신랑이 참으로 난감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기 집이 사실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 연도에 결혼을 하면 운이 좋지 않다고,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말도 나왔고, 그래서 자주 가던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번 연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다들 뜯어 말렸다고, 자기도 물론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굳이 찜찜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내년 5월 봄에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뭐 그래도 사귈 때부터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라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혹시 나랑 교회를 다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흔쾌히 괜찮다며 많이는 못 가더라도 일이 없을 때는 저랑 주일에 교회도 가고 새가족 등록까지 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니까 다들 우리가 부모가 되는 줄 알고 축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저희는 곧 결혼할 사이처럼 여겨지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고 제 실수라고 그렇게 후회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예비 신랑이 어느 날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기에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이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차피 지금부터 결혼식을 미리 준비해도 내년 5월은 되어야 하니까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자기의 마음이 조금 더 뭔가 준비되지 않겠냐고 말하던 예비 신랑을 보면서 저는 철석같이 그 남자가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둘은 결혼 박람회도 몇 번 다녀와 보고 여러 업체에서 상담도 받고 가격도 비교하고 했습니다. 진짜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자 준비할 일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시댁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가면서 겨우 맞춰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 둘 다 하는 일이 같다고 했는데 사실 그 때문에 회사에서 출장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방에 당일치기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로 가기도 하거든요. 또 가끔은 해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기는 한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에서 3번 사이로 4박 5일이나 9박 10일 코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신랑이 9박 10일짜리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회사의 경우는 결혼식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벗어나야 할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은 봐주는데 이 시기에 혼자 10일이나 해외로 나가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회사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사에서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보고 갔다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결혼에 관련된 준비를 맡기고는 10일간의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없지 않아 섭섭한 마음도 많았지만 그래도 힘들게 멀리까지 가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짜증을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자기 없는 동안 결혼 관련된 준비 같은 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아주 귀찮은 듯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반응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갑자기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뭐 네가 알아서 했겠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왜? 라고 하길래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라고, 누가 보면 나 혼자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너는 하기 싫은데 마치 내가 억지로 하자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달래더군요.
순간 저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고 정이 확 떨어지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해놨고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서 모든 것을 물으기에는 너무 컸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친정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저도 먹고 예비 신랑한테 가져다 주라고 해서 예비 신랑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들고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남자친구는 난감한 기색으로 오늘 야근이니까 집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더니 냉장고나 TV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왕 오게 된 김에 집 청소를 싹 해두기로 했습니다. 밀린 빨래도 하고 방에 널브러진 각종 고지서들을 정리하는데 서류를 한가득 모은 파일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 중에 몇 장의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류를 보게 된 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날라온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그것도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하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 인간이 유부녀랑 놀아나다가 유부녀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관련 파일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소 관련해서 변론 자료들을 모아놓은 서류들이 있었고 서류를 더욱 자세히 파헤쳐보니 이 인간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유부녀를 꼬드겨서 한 가정을 이미 파괴시킨 인간이었습니다. 그 유부녀는 무려 애가 둘이나 딸려 있고요. 저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일단 그놈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증거들을 모조리 사진을 찍어놓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청소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엎어놓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놈이 돌아오면 제 분노를 못 참을 것 같았지만 그놈 자체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겁도 순간 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 손으로 치운 방을 다시 제 손으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냉장고만 치우고 간다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자 자기 이제 회사에서 퇴근해서 급하게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보였을 그가 이제는 예비 신랑 방에서 서류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 문자가 저한테 소름이 끼치는지 마치 집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혹시나 모든 정체를 알게 된 걸 눈치챌까봐 문득 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괜찮다고 사실 내일 아침 과장님이 시킨 일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집에 돌아와서 더욱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가관이더군요. 예비 신랑은 상간녀 남편한테 그렇게 고소를 먹고 위자료를 물어주고도 둘은 또 바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결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 년도 운이 안 좋으네 하면서 결혼을 미룬 이유도 사실 그 유부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는 반대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 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 이후 저랑 만나면서도 그 유부녀랑 계속 만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유부녀에게 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유부녀가 하도 난리를 쳐서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을 미뤘던 거였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유부녀도 결혼하고 왔으니 자기도 결혼하고 와야 부모님이 허락해 줄 거라고 했다는데 진짜 알게 되면 알수록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미룬 거였고 예비 시댁에서는 남자친구가 유부녀를 아직 못 잊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 결혼을 하면 마음을 접을 줄 알고 결혼을 그저 계속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그의 마지못해 결국은 저와 결혼한다고 한 놈이 바로 이 인간이었고 그 유부녀는 이혼하고 그 새끼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나 이상해서 회사에 알아봤었는데 역시 해외 출장도 없던 일이었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9박 10일 출장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결혼한다고 말했다가 화가 난 유부녀를 달랜다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온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과 증거를 모두 들은 상태에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아가서 싹 터뜨렸고 그날 완전 집안이 개판이 되었어요. 예비 시댁은 다 정리한 줄 알았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놈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고소를 하기 전에 모든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자료 겸해서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관련해 들어간 모든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2천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 남자친구 놈과 다녔던 교회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다른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신랑은 오늘 왜 안 왔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때마다 부끄럽고 화가 나서 계속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전화 위복이라고 생각하자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저런 놈과 결혼이라도 했으면 거기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며 잠시 쪽팔린 것이 대수냐고 평생 당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이러는 게 100배 낫다면서 저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네요.
선의에서 시작한 그날의 청소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보다는 한두 명의 친구들과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죠. 그런 저에게는 가족보다도 더욱 소중한 두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서로의 우여곡절을 다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한 친구들이고 진짜 가족이라고 여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저는 이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두 명의 친구 중 한 친구는 저와 취업한 시기도 결혼의 시기도 모두 비슷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한 친구보다도 더욱 주고받는 이야기가 잘 통할 수밖에 없었고 각자의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도 자연스럽게 자주 모이게 되었죠. 취미까지 비슷했던 저희들은 동반 여행으로 캠핑도 자주 다녔어요. 지친 일상의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연 곳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좋아했던 저희들은 뚜렷한 일정이 없는 주말이면 거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짐을 꾸려 떠나곤 했죠. 미선아 뭐해? 이번 주도 갈 거지? 당연하지. 남편한테도 말해줬어. 근데 우리 다음 주도 별 일정 없을 것 같던데?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밀양댐스쿨 오토 캠핑장 가자. 거기 괜찮더라고. 그럼 주말에 보자. 이렇게 거의 일상처럼 매주 주말은 저희는 대부분의 일정들을 저와 친구 둘이서 1분 남짓한 전화 한 통만 주고받으면 만사 오케이였을 정도로 일사천리였어요. 그렇게 2, 3년쯤 같이 다니다 보니 제 남편과 친구의 남편 역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명예 모두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결말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지만요. 얼마 전에도 만남이 있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친구 녀석의 생일이 겹쳤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친구의 남편과 셋이서 따로 만나서 작은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친구 부부와 저희 부부 모두 나이가 또래여서 1년 전쯤부터 다 같이 말을 놓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도착하기 전 먼저 만나 선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어요. 제가 친구 남편에게 물었죠. 미선이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대? 괜찮은 선물 하나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선이 남편이 아닌 제 남편이 무심코 대답하기를 요새 무선 이어폰 갖고 싶다고 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이제 나보다 더 친해? 얼마나 친하면 미선이 남편보다 당신이 더 잘 알아. 남편이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영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아주 섬세하니 잘 알고. 라며 웃었어요. 저희들은 남편의 말을 참고해서 괜찮은 브랜드에서 무선 이어폰을 하나 장만했고 케이크도 준비해서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잠깐 캠핑장 입구 쪽 화장실에 간사히 촛불도 켜놓고 선물도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줬죠. 친구는 너무나도 놀라며 감동해 주었고 큰 선물도 아닌데 완전 좋아해 줘서 저희가 오히려 고마웠죠. 얘들아 나 너무 감동이야. 선물 센스까지 완전 대박인데? 케이크는 또 언제 샀대?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친구 녀석에게 저희는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런데 훈훈한 분위기 속 친구의 남편이 친구에게 말했죠. 근데 나는 왜 당신 이어폰 필요하다고 얘기 들은 기억이 전혀 없지? 언제 말했대? 정원이 아니었으면 우리 선물 제대로 못 고를 뻔했어. 정원이는 제 남편의 이름이에요. 하긴 친구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꼼꼼한 편인데 미선이가 이어폰 필요하다고 얘기한 걸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못 들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건 그 말을 듣고 친구 녀석이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던 점이에요. 별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대신 대답을 했어요. 아, 난 그때 거기서 들었어. 우리 가평 놀러 갔을 때. 미선이랑 텐트 정리하면서 얼핏 들었었거든. 아이고 얘들아, 미선이한테 관심 좀 가져둬라. 자연스러운 그의 답변에 저희는 또 한바탕 웃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미선이만큼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 가시질 않아 보이더군요. 저에겐 소중한 친구라 그런 작은 부분 하나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내심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남편이랑 살짝 냉전의 기류가 있는 걸까 하고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같이 놀러가고 할 때마다 물을 뜨러 가거나 주전부리를 사러 갈 때 자기 남편보다는 제 남편과 가곤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씩 반복되니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미선이 부부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제 남편이 대답하더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우리가 안만 친해도 미선이는 당신이랑 더 친한데. 아니 그냥 요새 보면 어디 갈 때마다 자기 남편보단 당신을 찾는 것 같았어. 그랬어? 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부부가 살다 보면 가끔 냉정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크게 걱정하지 마. 큰 문제면 미선이가 알아서 여보한테 말해주겠지. 그건 그래. 나도 괜히 오버해서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남편의 말을 듣고 안심한 저는 괜히 불필요한 걱정은 접어두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친구 부부의 냉정 기류는 점점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부부 동반 여행 일정을 깨거나 하진 않았지만 같이 다니더라도 둘이서 부쩍 대화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의 어느 날 저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친구는 제가 평소와 같이 캠핑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한 줄 알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디로 갈까? 아니 미선아 그게 아니고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괜히 내가 물어보는 건가 싶긴 한데 너희 부부 요즘 무슨 일 있었어? 기류가 좀 이상해서 몇 달 동안 쭉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 그래도 매주 같이 나오긴 하니까 내가 크게 신경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지 친구는 몇 초 동안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답하더군요. 사실 맞아. 너랑 단둘이 만나면 내가 더 일찍 얘기했을 텐데 항상 넷이서 만나다 보니 내가 너한테 고민 상담도 못했네. 사실 남편이랑 나 요새 좀 뜸해. 내가 먼저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요즘 들어 나한테 좀 차갑네. 사실 우리 요새 각방 쓰고 있어. 역시 뭔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서로에게 냉담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어쩌니 별다른 일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별일이랄 게 뭐 있겠어. 맨날 일상은 똑같은데. 그냥 남편이 권태기같이 그런가 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고 보면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너희 사이가 요새 그런 거면 매주 놀러 나오기 좀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억지로 나올 필요 없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우리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될 거야.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심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매주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건 아닌지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안 와도 된다고는 못하겠고 애틋한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어요. 그렇게 주말은 왔고 저희는 또 모이게 되었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친구와 전화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남편 역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모른 척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와 제 남편이 그릇을 씻으러 들어간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저는 평소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 남편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요새 미선이한테 뭐 들은 말 없어? 난감했습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걸 들었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굳이 말해봤자 둘 사이에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아서 모른 척 하기로 했죠. 아니 들은 거 없는데 왜 그래? 그런데 친구 남편의 이야기는 미선이의 말과 좀 달랐어요. 아 사실 너도 뭐 어느 정도 눈치는 챘지만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뜨뜻미지근해. 미선이가 나한테 실증이 난 건지 뭔지 집에서도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렵고 잠도 거실에 나와서 자고 뭔가 이상했어요. 미선이는 분명 저한테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아닌 미선이의 태도가 돌변했다더군요. 당황한 마음에 물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너는 그대로였는데 미선이가 안 된다고 막 그랬다고? 난 요즘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지. 퇴근길에 작은 선물도 사가보고 회사에서도 연락도 더 자주 하고 그랬는데 별 답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 하소연하듯 내뱉는 친구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심인 듯했어요. 그렇다면 정말이지 이상했죠. 미선이는 왜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퉁명스럽게 군다고 거짓말한 걸까요? 의문이 생기려던 찰나에 저 멀리서 제 남편과 친구가 걸어오더군요. 둘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느꼈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제가 얼마나 둔하고 바보 같았는지요. 멀리서 걸어오던 친구는 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본인 남편을 보자마자 미소가 싹 가시더니 휙 하고 다른 곳으로 가더군요. 그 표정만 보아도 친구가 먼저 냉랭하게 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듯 했어요. 그 후로도 저와 제 남편과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니 점점 눈치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 부부의 동태를 신경을 세우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르게 이리저리 신경 쓰이는 구석이 많았는지 잠을 좀 설쳤습니다. 새벽에도 몇 번이고 눈이 떠졌는데 3시쯤이었을까요? 옆에 남편이 없더군요.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거의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캠핑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긴 했지만 다들 텐트 안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라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봤죠. 화장실 쪽으로 가도 아무리 주변 근방을 살펴보아도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텐트에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부의 텐트에 가서 미안하지만 잠을 깨워서라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웬걸요. 그 텐트 안에는 친구는 없고 친구 남편만 있더라고요. 리선이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느라 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감과 의심이 동시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와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울창한 숲 한복판에 있었던 캠핑장이라 전등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내딛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둑어둑했어요. 약 30분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불빛도 인기척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혹시 길이라도 잃은 건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건가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불빛을 보고 그쪽으로 냅다 달려갔죠. 그런데 불빛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경악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담요 하나를 걸어놓고 숲속에서 제 친구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발소리가 제법 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사람이 온 줄도 모르는 두 사람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할 말을 잃고 지켜보는데 친구의 남편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손전등을 그들에게 내리꽂듯 던져버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이 니들이 인간이냐? 친구의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정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평생을 함께한 네 사람들이 동시에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한 기분이 정말 상상 초월이더군요. 다리 힘이 죄다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에게 쭈뼛쭈뼛 다가오는 남편, 무슨 벌레라도 오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정말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먼저 텐트가 있는 자리로 돌아와 짐을 모조리 내버려두고 제 소지품만 챙겨서 집으로 운전해서 와버렸습니다. 그 산속에서 친구 부부의 차를 타고 돌아왔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고 왔을지는 제 할 바가 아니니까요. 그대로 며칠 동안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정말 며칠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딱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못 먹고 못 자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먼저 허락할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해놨었는데 양심은 있는지 그 말은 지키더군요. 남편만큼이나 잔인했던 건 친구입니다. 그 친구 남편과도 해결할 일이 구만리라 정신없긴 하겠지만 저에게 지금까지 연락 한 통이 없네요. 내 가족처럼 생각했던 유일한 친구인데 얘는 반대로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을까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친구 남편과 뒹굴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 남겨진다는 건 정말 죽어도 싫었던 저였지만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둘 중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예 거부를 하더군요.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역겨운 상처들을 도저히 덮어두고 그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친구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혹시라도 이혼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그날 찍어둔 사진이 도움이 될 테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하네요. 당장 받을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 사진이 필요할 거라고 답을 보내놨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여러모로 생각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동안 쌓아온 정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 같네요. 그러는 동안 친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이혼 과정이 마무리에 다다를 즈음에 저와 남편 역시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밟아 나갈 듯하네요. 동시에 양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전부 알릴 생각이고요. 남편에게선 얼마 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눈 연락이죠. 그 역시 제가 이혼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눈치더군요. 양심 없게 제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며 그냥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고 합니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고도 하면서요. 제 친구와 남편의 관계는 몇 달 정도 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친구가 부부 고민을 털어놓는다며 이리저리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둘 중 누가 더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쓰레기라는 사실은 변함없죠. 그리고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차분하고 덤덤하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마쳤습니다. 기분이 한결 정리된 느낌도 들었네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서기가 아니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멋지게 혼자가 될 준비를 마쳤어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큰 한 발을 앞둔 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드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두 번째 사랑이 나이 50 넘어 찾아왔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아픈 기억만 남겨두고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일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없이 잘해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남편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서 슬픔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왜 이리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던지 일이 끝나고 지쳐있는 몸을 이끌며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좀 더 잘해주고 고생했다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해줄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제 속에 있던 감정들의 말들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표현하며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인데 저는 왜 사랑의 표현을 아껴왔던 걸까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그때 일들이 정말 너무 후회가 되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듯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몸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과로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네요. 참 한심하죠. 제 몸 제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병원에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온 김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그동안 무리하면서 망가진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입원하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병원을 둘러보시는 분이 계셨고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병원장이라며 친절하고 환자를 잘 챙겨주고 신경도 많이 써주신다면서 주변 동네에서는 많이 유명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저를 보며 웃어주면서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병원장의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병원장 또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지금은 홀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말을 간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네요.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은 쓰였지만 병원장이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냥 알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퇴근만 하면 병실에 찾아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가 우수수 있게 긴장을 풀어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별 문제없는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또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전날 밤 미리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병원장이 병실을 돌고 있었고 제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잠시 커피 한잔 하자며 밖으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지내신 지 한 일주일 되셨죠? 그동안 지내시면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계시다가 퇴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병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병원장님께서 직접 환자를 돌봐주시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병원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병원은 처음 와봤는데 앞으로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병원만 찾게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 하나하나 정말 친절하세요. 보통은 바쁜 업무로 인해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짜증나는 말투로 받아주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병실에 함께 있던 환자분들도 모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딱히 불편하다고 느낀 건 없는 것 같네요. 누운 자리 편하고 밥 잘 나오고 의사분들 하나하나 친절하면 더 바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 병원장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해보겠어요. 늦은 밤까지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고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정기가 통하게 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로서 저를 대해주셨지만 대화를 지속하면서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오랜만에 정말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 누구에게 터놓지 못한 말들도 서슴없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니 50년 전 배우자가 떠나게 된 가슴 아픈 사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네요. 병원장 또한 자신의 아내가 10년 전 몸이 좋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가슴 아픈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서로가 아팠던 과거 일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다 보니 어느덧 새벽 시간이 되어버렸고 저희는 서로 아주 잠시 왔지만 5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시선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굳어있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사람 또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 건지 시선을 회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색해져 버린 상황에서 저희는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각자 헤어졌고 병실에 들어와 아까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침 동이 뜰 때까지 두 눈을 뜬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병원장님도 잠 한숨 못 잤는지 아까 만났던 모습 그대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있었네요. 전날 짐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인사 안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나중에 시간 될 때 커피 한 잔 또 하고 싶다며 괜찮다면 연락드려도 되냐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인사차로 그러는 줄 알고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식사 대접해 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특별한 기억을 심어준 병원장님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하루하루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알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시 멈춰 전화를 받아보니 얼마 전 병원에서 알게 된 병원장님이었어요. 괜찮으면 저녁 한 끼 하고 싶다며 그때 못다 했던 대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며 물어봤고 저도 때마침 퇴근 시간이라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 하나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술 한잔 곁들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며 즐거운 한 끼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이 나고 맥주집에서 들어가 간단하게 목만 축일 정도로 맥주 한잔 시켜서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돼서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로 한 다음 헤어지려고 하는데 병원장님은 저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친구가 아닌 진지하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며 갑작스러운 고백을 해왔고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병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별거 없는 저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나를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 건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은 저를 보며 장난도 아니고 잠시 만나고 헤어질 인연으로 만들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 자기가 하는 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며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으니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보고 싶을 때 연락을 달라며 웃으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네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병원장님의 저를 보고 있는 시선과 말투는 절대로 저에 대한 감정이 장난이 아닌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 저 또한 쉽지 않았던 감정이었고 처음 대화했을 때 느꼈던 서로의 시선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다음날 제가 약속 장소를 잡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애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매일을 함께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는 만큼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고 그렇게 저희는 황혼식까지 하게 되었네요. 만석 씨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줬고 저희 딸도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좋은 말로 저와 만석 씨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응원 속에 저희는 재혼하고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왜 사람의 인연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인생인 걸까요?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만석 씨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며 별 문제 없이 지내던 도중 제 딸과 만석 씨의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친해 보였습니다. 처음 서로 모여 인사할 때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빨리 친해지면 좋을 거라 생각해 넷이 모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석 씨와 재혼하고 같이 지냈는데도 크게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잠시 눈을 떴을 때 만석 씨가 옆에 없어서 눈을 비비며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 옆에서 조용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엄마와 헤어져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 마음을 숨기기에는 벌써 늦었다고요. 제가 엄마보다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복해 드렸지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임신까지 했다고요.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랑 헤어져 주세요. 그리고 제 사랑을 인정해 달라고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듣자 하니까 지금 뭐라고? 어떻게 네가 엄마에게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때려요? 엄마가 나를 때릴 자격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사랑이란 걸 할 줄 아는 나이라고요. 두 분 축복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뒤늦게 임신한 걸 알게 된 걸 어쩌란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으로 빠졌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꼭 재혼까지 했어야 해요? 다신 엄마 얼굴 안 볼 거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가 재혼한 순간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요. 그렇게 딸의 충격적인 말에 온몸이 떨렸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석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어 결국 오열하며 어떻게 둘이 그럴 수 있냐고 힘겹게 일어나 만석 씨의 가슴을 때리며 한참을 울고 있으니 제 팔목을 붙잡고는 제게 한 말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딸의 얼굴에 손을 댄 행동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나도 정말 할 말이 없네. 너무나 큰 충격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혜인이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만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동준이와의 사랑도 존중해줘야지. 갑자기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동준이랑 혜인이가 서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감정만 앞서서 혜인이에게 뺨까지 때렸는데 이를 어쩜 좋아. 정말 둘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언제부턴데요?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저희가 잘 되길 바라며 뒤에서 눈물만 짓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나 봐. 연애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더라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만 있었던 거지. 나도 동준이한테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고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지. 서로 숨기면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겠지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겠지. 감정이라는 거 솔직히 숨기기 힘든 거잖아. 결국 폭발을 하게 된 것 같아.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저와 만석 씨의 사랑을 더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감정을 숨긴 채 서로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고 저녁에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 때 그동안 눈빛으로만 감정을 교류했을 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만석 씨도 동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국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있었지만 만석 씨와 저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결국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저를 안아주면 어쩌겠냐고 딸이 임신까지 한 마당에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눈물을 닦아주면서 만석 씨도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결국 둘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고민을 했을까요? 용기를 내고 들어온 둘의 모습을 보고 웃어주면서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만석 씨와 저는 둘의 사랑을 존중해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길었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와 만석 씨가 처음 만났던 서로의 감정과 같은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가슴속 깊이 눈물을 훔치며 둘의 사랑을 축복해줬네요. 저보다 제 딸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한 이치이기에 그렇게 만석 씨와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마음을 접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나와 살았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해줬네요. 시간이 흐르면 저와 만석 씨의 감정은 메말라 버리겠죠.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안 보고 몸이 멀어진다면 해결될 거라 믿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석 씨도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많이 억누르고 있는지 전화 한 통 하지 않네요.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쁜 아이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저의 결정이 옳았겠죠. 잘했다고 위로의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